어둠의 서막 1999년 4월 14일판 도쿄는 장마가 시작된 것처럼 굵은 빗줄기 속에 잠겨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모든 소음을 삼키고 도시는 검은 장막을 들이운 듯 고요했다. 건축가인 모토무라 히로시는 늦은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다. 아내인 야요이와 이제 막 옹알이를 시작한 11개월 된 딸을 만날 생각에 그의 발걸음은 빗속에서도 가벼웠다. 하지만 아파트 복도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엄습했다. 현관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야요이? 아기야?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퀴퀴한 흙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냉기가 그의 코를 찔렀다. 밖은 비가 오지만 집안은 마치 겨울의 한기처럼 차가웠다. 평소 깔끔했던 집은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거실 탁자 위의 컵은 바닥에 뒹굴고 텔레비전 옆 화분은 엎어져 흙이 쏟아져 있었다. 마치 맹수가 집을 훑고 간 듯한 흔적이었다. 히로시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소리내어 아내와 딸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빗소리에 섞인 자신의 메아리뿐이었다.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공포에 질린 채로 집안 곳곳을 살폈다. 침실, 부엌, 아무도 없었다. 그의 시선은 문득 한 곳에 멈춰섰다. 바로 평소에 이불과 침구를 넣어두던 붙박이장이었다.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의 손은 떨렸고 심장은 광적으로 요동쳤다. 마치 그 문을 열면 안 될 것 같은 본능적인 경고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하지만 그는 외면할 수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붙박이장 문을 열었을 때 차가운 공기가 그의 얼굴을 강타했다. 이불더미 아래로 보이는 익숙한 무늬의 잠옷, 그리고 공포에 질려 크게 뜨인 두 눈이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아내, 야요이였다. 그녀의 몸은 억지로 쑤셔 넣은 듯 부자연스럽게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멍과 피로 뒤덮여 있었다. 그녀의 눈은 마지막 순간의 공포를 그대로 담고 있었다. 히로시는 아내의 싸늘한 손을 잡았다.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절규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때 바닥에 흩어져 있는 흙 위에 짓밟힌 듯한 작은 손자국이 눈에 띄었다. 그것은 그의 딸의 손자국이었다. 경찰이 도착하고 수많은 플래시가 터졌다. 형사들은 조심스럽게 현장을 감식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히로시는 비명 소리가 들린 곳을 쳐다보았다. 형사가 가리킨 곳은 거실 한쪽 구석에 놓인 커다란 스피커 캐비닛이었다. 그곳에서 또 다른 비극이 발견되었다. 스피커 뒤편 좁은 틈새에 12개월 된 그의 딸이 끔찍하게 숨겨져 있었다. 아기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에는 끈이 조여져 있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그 끈이 나비 리본 모양으로 묶여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기괴하고 엽기적인 디테일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뒤틀린 괴물의 소행임을 암시했다. 그 순간 히로시의 절규는 도쿄의 빗소리를 뚫고 밤하늘을 갈랐다. 그는 아내와 딸을 한순간에 모두 잃었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밤이었다. 패시엔티스. 불완전한 사건 현장은 공포와 혼돈의 집합소였다. 밤이 깊어지자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아파트 안은 형사들의 분주한 움직임과 섬뜩한 정적 사이의 기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베테랑 형사 켄자부로 타나카는 현장 감식팀을 지휘하며 조심스럽게 집안을 살폈다. 그는 수십 년간 수많은 살인사건 현장을 봐왔지만 이곳만큼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곳은 처음이었다. 켄 선배, 이쪽입니다. 한 젊은 형사가 히로시의 비명 소리가 들렸던 붙박이장을 가리키며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타나카는 고개를 끄덕이고 야요이의 시신이 발견된 곳으로 다가갔다. 시신은 이미 검시를 위해 옮겨졌지만 그 자리에 남아있는 핏자국과 엉클어진 이불은 끔찍했던 순간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었다. 타나카는 바닥에 떨어진 흙을 발견했다. 흙은 현관문에서부터 붙박이장까지 불규칙하게 이어져 있었다.
단순한 강도라면 이렇게 엉성한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범인은 서둘렀거나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조롱이라도 하듯 일부러 남긴 것 같았다. 거실로 나온 타나카의 시선은 엎어진 화분과 깨진 컵, 그리고 바닥에 뒹굴고 있는 낯선 물건에 멈춰섰다. 그것은 싸구려 가죽 장갑의 한쪽이었다. 장갑의 안쪽에는 희미하게 혈흔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장갑을 증거물 봉투에 조심스럽게 넣으며 생각했다. 왜 범인은 장갑을 하나만 남겼지? 서두르다 흘린 건가? 아니면 그의 머릿속에 섬뜩한 가정이 스쳤다. 현장의 가장 기이한 점은 바로 딸의 시신이었다. 스피커 캐비닛 뒤에 숨겨진 작은 몸. 아기의 목을 조른 끈은 단순한 매듭이 아닌 나비 리본 모양으로 정교하게 묶여 있었다. 마치 선물을 포장하듯. 이 디테일은 타나카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범인은 아기를 목졸라 죽이는 순간조차 엽기적인 미학을 추구했던 것이다. 사이코패스의 가능성이 높군. 타나카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때 젊은 형사가 손전등을 존이합니다. 당을 비추며 바닥을 가리켰다. 선배, 여기를 보십시오. 이불더미 아래 바닥에 긁힌 자국이 있습니다. 타나카는 허리를 숙여 긁힌 자국을 확인했다. 그 자국은 얕고 길게 이어져 있었다. 마치 짐승의 발톱이나 작은 손가락으로 긁은 것처럼. 그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아기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몸부림쳤던 흔적임을 깨달았다. 그는 눈을 감고 그 끔찍한 순간을 상상했다. 엄마가 살해당하고 아기는 울음을 터뜨리며 몸부림치고, 그리고 범인은 그 작은 생명에게마저 잔인한 폭력을 행사했다. 현장은 범인이 남긴 불완전한 단서들로 가득 차 있었다. 희미한 족적, 문에 남겨진 손자국,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서인 현관에 떨어져 있던 낯선 남자용 슬리퍼 한 짝. 모든 것이 범인의 허술함과 동시에 대담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타나카는 슬리퍼를 들어 올렸다. 이건 범인이 집주인인 척 하려고 신었던 건가? 아니면 그냥 편하게 신었다가 놓고 간 건가? 그는 슬리퍼를 증거물 봉투에 넣으며 생각했다. 이 불완전하고도 기이한 현장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범인의 뒤틀린 정신세계가 고스란히 반영된 일종의 예술작품이었다. 타나카는 이 사건이 앞으로 자신과 팀을 얼마나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끌고 갈지 아직 알지 못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잔혹한 범인은 결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 그가 다음 희생자를 물색하기 전에 반드시 잡아야만 했다.
번호를 이기지 못하고 무자비하게 그녀를 폭행하고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 다음은? 타나카가 침을 삼키며 물었다. 그의 심장은 범인의 다음 말에 대한 두려움으로 조여들었다. 아기가 울더군요. 타카유키는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차갑고 소름 끼치는 공포를 담고 있었다. 울고 기어와서 엄마 곁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시끄러워서 죽였습니다. 목을 조르자 울음을 멈추더군요. 아주 조용해졌어요. 그의 진술은 너무나 상세하고 감정 없이 이어졌다. 마치 훈련된 로봇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듯. 그는 왜 아기의 목에 리본을 묶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냥 예뻐 보이잖아요 라고 답댔다. 그 한마디는 신문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타나카는 수많은 범죄자들을 만나봤지만 이런 식의 절대적인 무감정을 가진 존재는 처음이었다. 타카유키의 내면은 공허했고 그 공허함이 이런 잔인한 행위로 표출된 것이 분명했다. 타카유키는 범행 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집안을 뒤지고 남은 음료수를 마시는 등 평온한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남긴 수많은 증거들, 엉클어진 흔적들, 그리고 심지어 현관에 벗어놓은 슬리퍼까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마치 잡히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그의 태도는 도발적이었고 타나카는 그가 단순히 잘못된 길을 간 청소년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비뚤어진 괴물임을 직감했다. 신문이 끝나고 타카유키는 유치장으로 향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그의 등은 고닫고 어깨에는 단 하나의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가 사라진 뒤에도 신문실에는 소름 끼치는 침묵이 감돌았다. 타나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이 녀석은 뉘우칠 줄 모르는 짐승이다. 법이 과연 이런 괴물을 제대로 벌할 수 있을까? 이 의문은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었다. 보호 아래 숨은 괴물 재판 당일, 모토무라 히로시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법원 건물에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아내 야요이와 딸의 영정사진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 두 사람의 미소는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했다. 그는 이 사진을 법정 안에 세워 재판관들에게 그리고 그 살인마에게 그들이 어떤 존재를 앗아가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법원 관계자는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모토무라 씨, 영정사진은 법정 안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히로시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왜요? 제 아내와 딸의 사진입니다. 그들이 여기에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관계자는 딱딱한 표정으로 답했다. 피고인은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피고인의 심리적 안정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히로시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법이 자신의 가족을 짓밟고 피 흘리게 한 살인마의 정신적 안정을 보호하고 있다는 말인가? 그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올랐다. 그는 격렬하게 항의했고 마침내 관계자는 그가 영정사진에 가지고 들어가되 검은 천으로 완전히 가려야 한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굴욕감에 몸이 떨렸지만 히로시는 그마저도 감수해야 했다. 법정 안 피고인석에 앉은 오츠키 타카유키의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그는 슬리퍼를 질질 끌고 나타나 곁에 선 변호사와 킬킬거리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의 얼굴에는 단 하나의 죄책감도 없었다. 히로시는 그의 텅 빈 눈동자를 보며 소름이 돋았다. 저 눈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사리로 가득 찬 생명 없는 인형의 눈이었다. 검찰 측의 기소 내용이 낭독될 때 타카유키는 하품을 하고 손톱을 뜯는 등 지루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변호사가 그에게 귓속말로 속삭이자 그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섬뜩한 표정 변화가 스쳤다. 그는 변호사가 지시하는 대로 고개를 푹 숙이고 옹알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 줌의 진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학교 연극 대사를 읊는 어린아이처럼. 그러나 재판장은 이 연극 같은 사과를 뉘우침의 증거로 받아들였다. 피고인에게 뉘우침의 의지가 있다고 판단, 이를 양형에 참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이 한마디는 히로시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냈다. 법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법은 오로지 살인마의 인권과 권리만을 보호하고 있었다. 영정사진을 가렸던 검은 천이 이제는 일본 법치의 정의를 가리는 검은 장막처럼 느껴졌다. 히로시는 이를 악물고 타카유키를 노려보았다. 괴물은 법의 보호 아래에서 비웃고 있었다. 법의 심판은 정의가 아니라 그저 잔인한 조롱에 불과했다. 법정에는 침묵이 흘렀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다. 피고인 오츠키 타카유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단 18세의 미성년자이고 이웃침의 기미를 보였으므로 7년 후 가석방될 수 있다. 선고가 끝나자마자 방청객석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그 소리는 이내 충격적인 정적에 묻혔다. 모토무라 히로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무기징역? 가석방? 그의 아내와 딸을 무참히 살해한 잔인한 살인마에게 내려진 판결이 고작 이 정도란 말인가. 그는 분노를 넘어선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때 히로시의 시야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들어왔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타카유키 변호사가 히로시를 향해 그리고 법정 전체를 향해 승리의 제스처를 취했다. 그의 입술은 졌다, you lose, 부성음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 순간 히로시의 눈이 뒤집혔다. 그의 이성을 지탱하던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변호사는 그를, 그리고 그의 죽은 가족들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있었다. 재판이 끝나고 기자회견장으로 향했다. 클래시 세례 속에서 히로시는 차마 억누를 수 없는 분노를 토해냈다. 나는 이 사법체계에 대해 절망했습니다. 법은 살인마의 인권과 권리만 보호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법이 이런 판결을 내렸다면 차라리 지금 당장 저 살인마를 풀어주십시오. 제가 직접 제 손으로 저놈을 죽일 테니. 그의 절규는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본 사법 시스템의 심장을 향한 통렬한 일갈이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비탄에 잠긴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그가 말하는 동안 타카유키의 변호사는 회견장 뒤편에서 여전히 승자의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 섬뜩한 미소는 히로시의 내면에 깊은 증오의 씨앗을 뿌렸다. 그날 밤 히로시는 아내와 딸의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지독한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법정에 있었다. 그러나 판결은 바뀌어 있었고 타카유키는 무죄로 풀려났다. 타카유키가 다가와 히로시의 귀에 속삭였다. 이제 제가 당신의 딸을 돌려보내줄게요. 그리고 그는 히로시의 딸을 안고 사라졌다. 히로시는 절규하며 깨어났다. 그의 심장은 고통으로 쿵쾅거렸고 땀으로 축축한 몸은 분노로 인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굴욕적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싸워야 했다.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을 걸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싸워야만 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이 잔인한 복수심뿐이었다. 절망 속 한 줄기 빛. 기자회견이 끝난 후 모토무라 히로시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탈진한 상태였다. 그는 무너진 정의 앞에 홀로 서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의 절규는 세상에 닿았지만 정작 그에게 돌아온 것은 끝없는 공허뿐이었다. 그는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다 비에 젖어 차가운 몸으로 벤치에 주저앉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아내와 딸의 마지막 모습, 이렇게 모욕적으로 끝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복수하고 싶다는 충동을 억누르기 어려웠다.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우산을 든 남자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법정에서 본 요시다 검사였다. 요시다 검사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이런 곳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모토무라 씨? 요시다 검사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저도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특히 딸이 있습니다. 저도 당신과 같은 심정입니다. 히로시는 차가운 빗물처럼 냉소적으로 웃었다. 당신도 법의 일원이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저런 괴물을 제대로 벌하지 못했습니다. 당신들의 법이 제 가족을 2번 죽였습니다. 요시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저는 당신의 분노를 이해합니다. 아니, 이해를 넘어 공감합니다. 그날 법정에서 그 변호사가 승리의 제스처를 취했을 때 저도 당신처럼 몸이 떨렸습니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가장 큰 모욕이었습니다. 요시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히로시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법이 이런 흉악한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대체 법이 왜 필요합니까? 저는 이 재판 결과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상부에서 반대하더라도 저는 끝까지 항소할 겁니다. 100번 실패하더라도 101번 도전할 겁니다. 모토무라 씨, 우리 함께 싸웁시다. 이 썩어 빠진 서법제도를 바꾸기 위해 함께 싸웁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히로시의 텅 비어있던 눈에 불이 붙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절망의 나락에서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있었다. 그것도 그가 가장 불신했던 법의 영역에서. 요시다 검사의 목소리는 마치 어두운 동굴 속에서 울리는 희망의 메아리 같았다. 히로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절망으로 가득 차지 않았다. 대신 복수심을 넘어선 새로운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모두를 위한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다. 그는 요시다 검사에게 고개를 숙였다. 함께 싸우겠습니다. 제 가족의 명예를 걸고 이 나라의 정의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각에 히로시는 아사히 TV 뉴스에 출연했다. 그는 검은 안경을 쓰고 얼굴은 야위어 있었지만 더 이상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그는 차분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일본 형사소송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피해자 가족의 권리가 철저히 무시당하고 가해자 보호에만 치중된 현재의 법률 체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당시가 단순히 개인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던지는 경고였다. 그리고 이 한마디의 외침이 훗날 일본 사회를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의 서막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디라쇼나스가 된 정의의 심장 그날 밤, 일본 전역의 시청자들은 숨죽인 채 모토무라 히로시의 모습을 지켜봤다. 그는 더 이상 비통함에 젖어 절규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의 눈은 불타는 강철처럼 차가웠고 그의 목소리는 모든 감정을 걷어낸 채 논리와 이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내와 딸의 영정사진을 조심스럽게 옆에 내려놓고 일본 사법 시스템의 심장부를 향해 날카로운 칼을 겨누었다. 현재 일본의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가족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저희가 겪은 모욕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히로시는 목소리를 높였다. 가해자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한다며 저희는 사랑하는 가족의 사진조차 당당하게 내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정신적 안정이 저희의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까? 피해자의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질문은 시청자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수많은 사람들이 TV 앞에서 숨을 멈추고 그의 말에 귀 기울였다. 히로시는 이어서 오츠키 타카유키의 변호인이 보인 오만하고 잔인한 행동을 고발했다. 그는 법정에서 승리의 제스처를 취하며 저희를 조롱했습니다. 법은 이런 비인간적인 행위를 방관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그의 연설은 단순한 개인의 분노 표출을 넘어섰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공나왔던 일본 사회의 법적 문제점들을 단숨에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아사히 방송국의 시청자 게시판은 폭주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똑같은 피해자다. 정의는 어디로 갔는가? 와 같은 글을 올렸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가족들의 모임이 달성되기 시작했고 그들은 히로시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었다. 다음 날 아침, 당시 일본 총리였던 오부치 게이조는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다. 모토무라 씨의 발언은 우리에게 깊은 충격과 반성을 안겨주었습니다. 현행 법률 시스템이 피해자 가족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다. 히로시의 외침이 거대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 국가 수반까지 움직이게 한 것이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봄 한 대 터져 나왔다. 요시다 검사는 상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 사건이 일본 사법 역사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히로시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고통은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그들의 지지는 그에게 꺼지지 않는 힘이 되었다. 그는 이제 개인적인 복수심을 넘어 무너진 정의를 바로세우고 앞으로의 희생자들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대한 싸움의 선봉에 서게 된 것이다. TV를 통해 전해진 그의 목소리가 차가운 법전을 뜨거운 피로 물들이는 시작이었다. 개혁의 불꽃, 그리고 차가운 거절, 모토무라 히로시의 외침과 요시다 검사의 헌신적인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여론의 거대한 압력과 총리의 약속에 힘입어 국회는 신속하게 법률 개정안을 논의했다. 수십 년간 묵혀왔던 문제들이 단 몇 주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피해자 가족의 권리를 강화하고 형사소송 절차에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내용의 피해자 보호법, 개정 형사소송법, 그리고 개정 검찰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는 100% 찬성, 단 하나의 반대 의견도 없었다. 일본 사법 역사의 한 페이지가 새롭게 쓰여지는 순간이었다. 이 승리의 소식을 들은 히로시의 눈가는 뜨거워졌다. 이것은 단순히 법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가 잃어버린 가족의 명예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법 개정의 선봉에 섰던 요시다 검사는 곧바로 히로시를 찾아왔다. 이제 항소할 겁니다. 법이 바뀌었으니 여섭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히로시의 사건을 히로시마 고등재판소에 항소했다. 검찰은 타카유키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흉악한 범죄의 잔혹성과 사회적 파장,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 가족의 고통이 엄중하게 고려되었다. 이제야 정의가 바로 서는 듯했다. 그러나 희망의 불꽃은 생각보다 쉽게 꺼졌다. 고등재판소의 판결은 모두의 기대를 배신했다. 피고인은 아직 미성년자이며 미래의 뉘우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결을 무기징역으로 유지한다. 판결을 듣는 순간 히로시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씻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대체 무엇을 위해 싸웠단 말인가? 법이 개정되었는데 여전히 미성년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흉악한 살인마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었다. 법률은 바뀌었지만 그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재판관들의 고정관념은 변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들의 논리는 이성적이고 도lun간내로 차가웠지만 그 안에 인간의 고통은 단 한 줌도 담겨 있지 않았다. 요시다 검사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다. 그는 재판장을 향해 외쳤다. 도대체 언제까지 미래의 가능성이라는 모호한 논리로 끔찍한 범죄자를 보호하실 겁니까? 피해자 가족의 고통은 고려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재판장은 그의 외침을 무시했다. 법정은 다시 차가운 정적에 잠겼다. 히로시는 다시 한번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는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법의 거대한 벽 앞에 다시 무릎을 꿇은 것이었다. 타카유키는 여전히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나는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 순간 히로시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법적 다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괴물의 악의가 맞서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전쟁이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오직 하나. 일본 사법부의 정점에 있는 최고 재판소뿐이었다. 커피라이 최고 재판소, 그리고 거짓의 향연, 절망의 끝에서 마지막 희망의 빛이 비쳤다. 사건은 마침내 일본 사법부의 최고 정점인 최고 재판소로 향했다. 요시다 검사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과거의 판결문과 증거들을 재검토하며 타카유키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소견을 덧붙였다. 그러나 피고인 오츠키 타카유키 측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그들의 변호인단은 무려 21명에 달했다. 이들은 모두 일본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들의 전략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엽기적이고 교활했다. 그들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살인마를 희생자로 둔갑시키는 기괴한 논리를 펼쳤다. 변호인단 대표는 차분하지만 섬뜩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피고인 타카유키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 극심한 결핍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피해자 야요이 씨에게서 어머니의 온기를 찾고자 했습니다. 침입의 목적은 강간과 살인이 아니라 바로 그 모성애를 갈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법정의 모든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강간이라는 행위는 사실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기 위한 일종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는 야요이 씨를 죽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성애를 채우기 위한 행위를 통해 그녀를 되살리려 했던 것입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아기 살해에 대한 변호였다. 아기의 목에 리본 매듭을 묶은 것은 아기가 계속 울었기 때문에 그가 아기를 조용히 시키기 위해 마치 나비 리본처럼 예쁜 매듭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것은 폭력이 아니라 순수한 의도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온 법정 안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그들의 논리는 너무나 황당하고 끔찍해서 오히려 듣는 이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히로시는 이를 악물고 분노를 사겼다. 저들은 진실을 왜곡하고 흙을 백이라 주장하며 사랑하는 아내와 딸의 죽음을 저런 식으로 모욕하고 있었다. 그들의 논리는 인간의 이성과 양심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요시다 검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타카유키가 친구에게 보낸 한 통의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재판은 별것 아니더군.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어차피 난 어리니까 금방 풀려날 거야. 내가 그들을 죽였지만 전혀 후회되지 않아. 정말 재미있는 경험이었어. 편지의 내용은 모든 것을 뒤집었다. 타카유키의 뉘우침이 연기였다는 증거, 변호인단의 논리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났다. 최고재판소 재판관들의 얼굴은 굳어졌고 변호인단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의 치밀한 거짓의 향연은 단 하나의 진실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히로시는 타카유키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제야 그의 얼굴에서 오만한 미소가 사라지고 처음으로 공포에 질린 표정이 스치고 있었다.
정의의 쳇바퀴, 멈춰선 집행.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단호했다. 검찰이 제출한 편지는 모든 의혹을 일거에 날려버렸다. 오츠키 타카유키의 변호인단이 펼쳤던 기괴한 논리, 부활의 의식이나 나비 리본 같은 모든 주장은 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들의 연극은 막을 내렸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최종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의 나이와 무관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완전히 훼손하는 흉악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으며 교화의 가능성 또한 없다고 판단, 사형에 처한다. 법정은 환호와 침묵이 교차했다. 모토무라 히로시는 비로소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6년간의 고통, 분노, 그리고 싸움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을 지지해준 요시다 검사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 싸움은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사형 집행은 여러 복잡한 문제로 인해 미뤄졌다. 그의 변호인단은 지속적으로 재심을 청구했고 사법 시스템 내부의 관료적인 절차와 사형제 폐지론자들의 압력이 겹치면서 형 집행은 기약 없이 연기되었다. 타카유키는 교도소 안에서 법의 사각지대에서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다. 세월이 흘렀다. 히로시는 이제 더 이상 매일같이 법원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와 딸의 영정사진을 조용히 바라보며 삶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배가 남아 있었다. 그 끔찍한 괴물이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다. 어느 날 히로시는 우연히 타카유키의 변호인이 한 인터뷰를 보게 되었다. 변호인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 의뢰인인 오츠키 씨는 교도소 안에서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며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었으며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히로시의 심장이 다시 한번 분노로 폭발할 것 같았다. 그가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쓴다고? 그의 잔인함이 예술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져 있다고? 히로시는 타카유키가 후회하지 않는다고 썼던 편지를 떠올렸다. 그에게 예술은 아마도 또 다른 형태의 조롱이었을 것이다. 그는 21세기의 법이라는 허울 아래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잔인한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잔혹한 살인사건과 피해자의 끈질긴 투쟁을 통해 법과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정의의 바퀴가 때로는 얼마나 느리고 무력하게 굴러가는지, 그리고 괴물이 법의 미로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소름 끼치게 증명했다. 모토무라 히로시는 법정에서 승리했지만 그의 내면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에게 진정한 평화는 오츠키 타카유키의 심장이 멎는 그 순간에나 비로소 찾아올 것이었다.